흰 머리가 된 미순과 광수 부부가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순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저희가 목이 메었다. 광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린 그 아이를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한 발 물러섰다.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 30년 전, 미수는 아직 젊었다. 30대 중반. 회장의 집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였다. 아내가 거실로 내려왔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미순이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빛에 뭔가 절박함이 있었다. 사모님, 뭔가요? 아내는 주변을 살펴봤다. 남편이 2층 서재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음성을 낮췄다. 우리 민우를 지하에 숨겨달라고 부탁해요.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제발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모성애도 아닌 절박한 생존 본능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남편 광수가 도와준다면 할 수 있어요? 미수는 남편을 부르려다 멈췄다. 아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민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발. 눈물이 아내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광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미순, 뭐하고 있어? 미순이 말을 더듬었다. 여기. 아내가 직접 말했다. 광수 씨,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세요. 제 아들 민우를 지하로 데려가 줄 수 있겠어요? 광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는 순간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부인, 이건 우리 형들이 민우를 노려요. 아내가 천천히 설명했다. 회사를 이을 수 있는지 정상인지 자꾸만 묻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제가 놓쳤을 때 그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하루만 데려갔다가 올게요. 그럼 당신들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당신들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광수와 미수는 눈을 맞췄다. 어떤 말도 없이 이들은 이해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2층으로 올라갔다. 5분 뒤 겨우 5살 난 민우를 안고 내려왔다. 민우는 반쯤 자고 있었다. 아내가 아이를 미순에게 건넸다. 그 손의 무게가 어떤 무게였는지 미순은 30년을 잊지 못했다. 제발. 아내는 한마디만 더 했다. 아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밤 지하 창고. 광수는 민우를 조심스럽게 내려놨다. 따뜻한 담요를 깔고 인형을 옆에 뒀다. 물과 간식도 두었다. 민우가 울었다. 엄마. 미순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예상과 달라졌다. 새벽 5시쯤 미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섰다. 그리고 곧바로 지하로 내려갔다. 아이에게 밥을 줄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지하 창고는 비어 있었다. 민우. 미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광수가 뛰어내려왔다. 뭐가 일어났어? 아이가. 사라졌어. 두 사람은 멍해 있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다. 곧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회장이 침대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뭐가 일어났어? 그 순간 모든 거짓이 시작되었다. 미순과 광수는 입을 닫았다. 아내의 눈빛을 기억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 거짓은 30년을 지났다. 경찰 수사도 있었고 저희도 취조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도 정말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는? 회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준호가 옆에 섰다. 광수가 말했다. 그 밤 침입자가 들어왔어요. 침입자? 네. 우리는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부인이 이미 숨어 있던 아이를 위해 문을 반쯤 열어뒀던 것 같았어요. 그 침입자가 우연히 찾아낸 걸로 보입니다. 침입자가 아이를 데려간 건가?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미순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사라졌다고. 그런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의 얼굴이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뭐? 부인은 그 침입자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미순이 회장을 봤다. 혹시 의도된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광수가 덧붙였다. 이제 생각해보니 부인은 아이가 사라진 후에도 다르게 행동했어요. 슬픈 척했지만 마치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 방안이 조용해졌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그 침입자가 누구였을까요? 미순과 광수는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30년을 침묵해온 이유가 아니었던가. 그것이 아내가 원했던 거였다. 아이를 지키는 것. 가정부 부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실을 숨겨서. 회장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이미 없었을 겁니다.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지하 창고는 여전히 어두웠다. 회장과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내려갔다. 가정부 부부도 따라왔다. 30년을 봉인했던 공간이었다. 먼지가 떠다녔다. 여기 정말 아이를 숨겼던 곳인가요? 준호가 속삭였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벽을 따라가며 손을 뻗었다. 거기 있었다. 오래된 담요. 아이 크기의 베개. 그리고 깨진 인형들. 3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이 아이를. 미순, 진정해. 광수가 아내를 안았다. 회장은 더 깊숙이 들어갔다. 지하의 구석진 곳. 예전에 물건을 쌓아두던 곳이었다. 이제는 모두 치워져 있었지만 먼지로 뒤덮인 바닥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자주 왕래했던 흔적. 준호가 손전등의 불빛을 움직였다. 그것이 무언가에 반사되었다. 회장이 그쪽으로 갔다. 먼지를 털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다. 나무 상자. 30년이 지난 것이 분명했지만 여전히 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회장이 상자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팔찌. 은빛의 팔찌였다. 아내가 30년 전에 자주 찾던 팔찌.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회장님 팔찌인가요? 준호가 물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팔찌를 들고 손전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팔찌의 안쪽을 봤다. 그곳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글씨가 있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가 보여요? 준호가 다가왔다. 회장은 천천히 읽었다. To my brother. 부탁해. 그 순간 회장의 무릎이 꺾였다. 아내. 그것은 울음이었다. 아내. 가정부 미순이 손을 입에 댔다. 사모님. 광수도 무릎을 꿇었다. 준호는 그 글씨를 다시 봤다. To my brother. 자신의 어머니가 썼을 글씨.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남긴 메시지. 부탁해. 회장은 팔찌를 꼭 쥐었다. 그녀가 여기 왔던 거야.
말이 끊겼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민우를 찾으러 온 거야. 준호가 물었다. 그럼 이 팔찌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내가 어딘가에 가기 전에 벗어둔 거야. 누군가에게.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준호를 봤다. 이 글씨를 봐. To my brother. 우리 아내에게는 오빠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몰랐던. 오빠요? 이 팔찌에. 회장은 팔찌를 준호에게 건넸다. 이 글씨는 내 어머니가 자신의 오빠에게 남긴 거야. 그리고 부탁한 거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남이 너를 데려갔던 건가? 준호는 팔찌를 들었다. 손가락으로 새겨진 글씨를 더듬었다. To my brother. 부탁해.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다. 오래된 기억이었다. 매우 오래된 기억. 어린 시절의 장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장면. 마치 꿈처럼. 삼촌. 준호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회장이 물었다. 내 기억 같은데. 준호는 팔찌를 놨다. 손이 떨렸다. 그게 아직도 이 안에 있어요. 누군가를 찾으러 가던 밤.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민우야, 삼촌이야라고. 회장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너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방금 떠오른 것 같아요. 이 팔찌를 보니까. 준호가 팔찌를 다시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이 팔찌를 이 안에 남긴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사모님의 오빠였던 거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를 부탁했던 거고. 광수가 아내를 감싸 안았다. 회장은 팔찌를 들고 창 밖을 봤다. 햇빛이 팔찌에 반사되었다. 내 아내는 30년을 어디서 보냈을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이 팔찌를 여기에 남기고 우리 아들을 찾으러 나갔던 건가? 회장님, 미순이 말했다. 사모님은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으셨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었다. 그리고 이 팔찌를 남겼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 준호는 팔찌 위의 글씨를 다시 봤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의 어머니의 손가락이 닿았을 자리였다. 어머니가.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이걸 남겨두셨어요. 날 기억해달라고. 날 찾아달라고. 회장이 준호를 안았다. 우리가 찾았어. 30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찾았어. 지하 창고는 조용해졌다. 손전등의 불빛만 팔찌 위를 맴돌았다.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 그날 나는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준호의 손 위에 놓인 팔찌가 보인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준호는 팔찌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기억들이 떠올랐다.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5살 난 아이가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는 아이. 엄마, 엄마. 그때 누군가 내려왔다. 손전등의 불빛. 민우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이는 두려워했다. 누구예요? 나는 너의 삼촌이야.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이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다. 약간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가 너를 부탁했어. 엄마는? 엄마는 지금 나머지를 할 거야. 그동안 우리 함께 나가자. 싫어, 엄마 있는 곳. 민우야. 삼촌이 아이를 안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삼촌이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무언가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 안심. 삼촌의 차에 앉은 아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다. 삼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단다. 산이요? 응. 깊은 산속. 아무도 못 찾는 곳. 왜요? 삼촌이 백미러로 아이를 봤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모두가 안전해져요? 응. 삼촌의 목소리에는 뭔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곧 안전해질 거야. 산 깊숙이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다. 옛날식이지만 따뜻했다. 벽난로가 있었다. 여기야. 우리 집. 삼촌이 아이를 안고 들어갔다. 며칠 여기서 지내자. 그럼 모두가 안전해질 거야.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다. 일주일이 더 늘어갔다. 하지만 아이는 몰랐다. 시간의 흐름을. 다만 따뜻한 손이 자신을 안아주고 낮은 목소리가 자신을 달래주는 것만 느꼈다. 민우야, 밥 먹자. 민우야, 여기 봐. 새가 있다. 민우야, 삼촌의 어릴 적 장난감이야. 삼촌은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말했다. 삼촌도 혼자였어. 그래서 너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삼촌이 아팠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삼촌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이는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삼촌의 손이 더 차가워졌다. 민우야. 네요? 너는 정말로 튼튼한 아이구나. 삼촌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아무 병도 없고 정말 건강하구나. 삼촌은요? 삼촌은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삼촌이 아이를 깨웠다. 밤 2시였다. 민우야. 가자. 어디로요? 다른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차에 탄 아이. 삼촌의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는 손이 도시로 내려오고 있었다. 밤의 거리를 달렸다. 그리고 어느 큰 건물 앞에 섰다. 여기가 고아원이야. 삼촌이 말했다. 민우야, 여기서 너를 키워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곳이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곳이야. 삼촌은 안 와요? 아이가 물었다. 삼촌이 손을 떨렸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목이 메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너를 데려가야 했는데. 삼촌이 아이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를 닮은 얼굴. 너는 살아야 한다, 꼭. 삼촌도 살아요. 아이가 울었다. 삼촌도. 삼촌이 아이를 안았다. 삼촌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삼촌이 아이를 밀어냈다. 아니, 내려놨다. 가. 싫어. 가야 해. 너는 살아야 해. 꼭. 삼촌이 외쳤다. 너는 이름도 다시 바꿔야 해. 무슨. 넌 지금부터 준호야. 삼촌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삼촌이 팔찌를 벗었다. 아내가 주었던 팔찌. 이걸 가져. 삼촌. 언젠가 이걸 보면 기억할 거야. 삼촌이 아이의 손가락에 팔찌를 끼웠다. 아이 손에는 너무 컸다. 누가 찾으면. 삼촌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어내렸다. 엄마가 널 사랑했다고 말해줄 거야. 삼촌.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보육원의 선생님이 나왔다. 아이를 맡기신 거예요? 삼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봐달라고 부탁해요, 이 아이를. 이름이 뭔가요? 준호, 김준호예요. 준호가 눈을 떴다. 서재에 있었다. 회장이 자신을 봤다. 넌? 제가 기억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사람, 그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 준호가 팔찌를 본다. 그 사람이 목이 메었다. 내 삼촌이었어요. 그래. 회장이 준호를 안았다. 그 사람이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의 오빠였어요. 맞아. 회장도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버렸어. 산속 오두막의 모습, 밤하늘.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고 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미안 누나. 그의 중얼거림이 들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차가 멈춰선다. 절벽 위. 한 남자가 내린다. 손에는 팔찌가 없다. 아이에게 주었으니까. 바람이 분다. 먼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민우야. 그의 마지막 말. 잘 자라렴. 우리 아내는 그 오빠를 믿었다.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이 현재의 준호로 돌아온다. 팔찌를 손에 든 청년. 창고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팔찌, 그것은 아내가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오빠는 준호가 팔찌를 가슴에 안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우리를 위해.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넌 그 남자의 희생 위에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회장이 준호의 얼굴을 본다. 그 남자의 사랑 위에서도. 회장과 준호가 다시 지하로 내려간다. 거기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따뜻한 담요, 깨진 인형, 그리고 작은 신발. 아이 크기의 신발. 준호가 그것을 집어든다. 5살 아이의 신발. 이게 제 신발이었나요? 그럴 거야. 회장이 말한다. 그 오빠가 이것들을 모두 남겨두고 갔던 거다. 왜요?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찾을 때를 위해. 회장이 천천히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았어. 준호는 2개의 팔찌를 가슴에 안고 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30년을 견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았다. 아이는 살았고, 오빠의 이름으로 살았고, 이제 그 이름 위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병원의 복도는 너무 하얀 빛이었다. 회장과 준호가 나란히 걸었다. 뒤에는 가정부 미순과 광수, 그리고 백구가 따라왔다. 여기에요. 간호사가 검사실 앞에서 멈췄다. DNA 검사를 위해 입을 헹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샘플도 필요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준호가 손을 떨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30년의 의문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검사실 안. 준호가 입을 헹궜다. 의료진이 침봉으로 구강 점막을 닦았다. 감각이 약간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팔을 펼쳤다. 바늘이 팔을 찔렀다. 빨간 피가 시험관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피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회장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의 손은 더 떨렸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의사가 말했다. 48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요. 48시간. 2일. 회장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검사실 밖. 준호가 나왔을 때 백구가 일어섰다. 그 개는 준호에게 달려와 앞발을 들어 올렸다. 마치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백구. 준호가 개의 얼굴을 안았다. 개는 준호의 얼굴을 핥았다. 미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순. 광수가 아내를 감쌌다. 이제 끝날 거야. 회장은 복도의 벤치에 앉았다. 정확히는 주저앉았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아버지, 준호가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렸다. 제발. 회장이 중얼거렸다. 제발. 뭐라고요? 준호가 물었다. 제발 내 아들이길.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이길. 준호가 회장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아버지, 나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알지. 회장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야 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날 밤 회장의 저택. 회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옆에는 백구가 누워 있었다. 걔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어나 있었다. 회장의 손가락이 백구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내가. 회장이 속삭였다.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백구가 고개를 들었다. 30년을 헤맸는데 이제 와서. 회장이 목이 메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회장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었다. DNA가 맞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30년을 뺏긴 시간을 어떻게 돌려줄까? 백구가 회장의 가슴 위로 올라왔다. 마치 위로하듯이. 준호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팔찌를 들었다. To my brother. 부탁해.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손가락이 닿은 곳이었다. 엄마. 준호가 중얼거렸다. 만약에 DNA가 안 맞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 팔찌가 증거라는 것을, 그 기억이 증거라는 것을, 그 삼촌의 희생이 증거라는 것을. 엄마는 나를 지켜줬어. 준호가 팔찌에 입 맞췄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할 거야.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회장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다. 의사실 밖에서 기다렸다. 준호와 가정부 부부도 함께였다. 백구는 대기실의 어느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계가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 분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회장은 숨을 쉬었다. 회장님, 미순이 말했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됩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알아. 알지. 하지만. 회장이 목이 메었다.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해. 의료진이 나왔다. 의사가 문을 열었다. 회장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은 일어섰다. 그리고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99.999% 동일합니다. 그 순간 회장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마치 받아칠 수 없는 무게를 받은 것처럼 주저앉았다. 아버지. 준호가 회장을 붙잡았다. 네, 정말. 회장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이야. 네. 준호도 함께 울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미순이 울부짖었다. 사모님, 우리가 찾았어. 우리가 정말로. 광수가 아내를 안았다. 그 두 사람도 함께 울었다. 30년을 품어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 앞에 드러났다. 백구가 일어났다. 그리고 준호에게 달려갔다. 개 짖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환호하듯이. 의료진들이 물러났다. 그들도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다. 회장과 준호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미안해. 회장이 준호의 귀에 속삭였다. 30년을. 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삼촌도. 그리고 저도. 그래.
회장이 준호를 더 강하게 안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햇빛이 쏟아진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이었다. 30년 만에 새로운 아침.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아침. DNA 검사는 단지 수치였다. 99.999%. 하지만 그 수치 안에는 우리 아내의 사랑이 있었다. 그 오빠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었다. 화면이 회장과 준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백구가 그들 곁에서 울고 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시간도, 이제 시작되는 시간도 모두가 아는 진실 위에서 흘러갈 것이었다. 회장이 준호의 얼굴을 본다. 아내와 닮은 얼굴. 자신의 손버릇을 가진 얼굴. 우리 민우야. 회장이 준호에게 말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숨어야 할 아이가 아니야. 네. 준호가 대답한다. 아버지,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세상 모두에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나온다. 99.999% 동일. 그 수치가 공식 문서로 기록된다. 이제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도 확실했다. 회장과 준호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병원 의료진이 자리를 떠났다. 복도는 조용해졌다. 오직 회장의 울음과 준호의 울음, 그리고 가정부 부부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99.999% 동일.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관통한 피의 말씀이었다. 의료진이 나온 지 몇 분 뒤, 회장은 여전히 준호를 안고 있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아버지,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회장이 준호의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응. 목이 메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요? 응. 회장이 준호를 밀어냈다. 아니, 팔 길이만큼 떨어뜨렸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봤다. 30년을 기다리며 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넌,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정말로 내 아들이다.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것은 달랐다. 그 말을 믿음으로 내뱉는 것은 더욱 달랐다. 회장이 검사 결과를 들었다.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더듬었다. 이 숫자가 뭐라고 생각해?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99.999% 이건 우연이 아니야.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이건 혈연이야, 피의 증명이야. 의사가 다시 나왔다. 혼자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식 문서가 필요하시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여러 장의 서류를 건넸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부자관계 일치. 검사 대상자 김민우 회장 앤드 김준호 신청인. 회장이 서류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이걸 들고. 회장이 중얼거렸다. 모든 게 법적으로도 확실해지는 거네요. 준호가 말했다. 응. 회장이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넌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가정부 미순이 다가왔다. 회장님, 목이 메었다. 우리가. 광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30년을. 마침내. 미순이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죄를 씻는 날이 온 거군요. 미순. 회장이 가정부를 일으켰다. 당신들의 죄는 없어. 오직 사랑만 있었어. 하지만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회장이 가정부 부부를 끌어안았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 민우는 이미 목이 메었다. 없었을 거야. 광수도 울었다. 우리는
항상 죄책감 속에서. 알아. 회장이 말했다. 이제 그런 날은 끝이야. 병원 대기실로 돌아갔다. 백구가 일어났다. 준호를 봤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같은 준호였다.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된 준호. 백구. 준호가 걔를 안았다. 백구는 준호에게 등을 비비고 있었다. 마치 축하하듯이. 병원을 나가며 회장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99.999% 동일. 이제 회장이 준호를 봤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뭐라고요? 모든 게 끝났는데.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아버지. 준호가 회장의 팔을 잡았다. 저는 이미 충분해요. 뭐가?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저는 충분합니다. 회장이 운전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준호가 앉았다. 뒷자리에는 가정부 부부와 백구가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고 있었다. 회장의 손가락이 핸들을 짚고 있었다. 그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뭐해요? 생각해. 회장이 대답했다. 우리 아내가 봤으면 좋겠다는. 네. 이 순간을. 준호가 회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봤어요. 뭐? 이 모든 순간을.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의 팔찌로. 그래. 회장이 한 손으로 준호의 손을 꽉 눌렀다. 그 팔찌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어.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긴. 회장이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회장과 준호는 한 무덤 앞에 섰다. 김지은 여사 1952만 1994. 회장의 아내. 준호의 어머니. 여보. 회장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찾았어. 우리 민우를.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목이 메었다. 저 왔어요. 아버지도 찾았어.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30년을. 하지만 이제. 회장이 준호를 봤다. 우리는 함께야. 가정부 부부도 멀리서 절을 했다. 30년을 품어온 비밀을 드디어 폭로한 것이었다. 그 무덤 위에, 묘비 위에 글씨. 김지은. 묘지 전체가 보인다. 초저녁의 빛이 묘지를 비추고 있다. 세 사람이 한 무덤 앞에 서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고인의 영혼. 99.999%. 그 숫자는 의학적 확률이 아니었다. 화면이 병원의 검사 결과로 돌아온다. 그것은 우리 아내가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30년을 견딘 사랑의 숫자였다. 준호와 회장이 손을 잡는 모습이 보인다. 그 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우리는 그 사랑을 30년 뒤에 찾아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산다. 준호가 팔찌를 들어 올린다. 피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회장, 준호, 가정부 부부, 그리고 백구. 모두가 무덤 앞에 선다. 회장이 천천히 절을 한다. 준호도 따라 절을 한다. 마치 한 가족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절을 하는 모습. 30년을 기다린 후 마침내 한 무덤 앞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 바람이 불고 무덤 위에 흙이 조용히 날린다. 마치 고인이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저녁, 준호는 다시 저택에 왔다. 이번에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 회장이 식당으로 준호를 데려갔다. 긴 테이블이 있는 식당이었다. 하지만 테이블의 한쪽 끝에만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개의 자리, 서로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앉자. 회장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가 앉았다. 회장도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다. 미순이 준비한 밥. 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첫 식사. 응. 회장이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 첫 식사야. 밥을 담는 소리가 들렸다. 미순이 조심스럽게 밥을 담고 있었다. 우물거리는 손으로. 그리고 슬쩍 나갔다. 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려고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침묵.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안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있었다. 준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반찬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회장도 같은 동작을 했다. 같은 반찬에 손을 뻗은 것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부딪혔다. 회장이 손을 물렸다. 먼저 해. 아니에요. 준호도 손을 물었다. 아버지가. 아니야. 회장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준호도 따라 집어들었다. 같은 반찬. 같은 동시에.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둘 다 깜짝 놀랐다. 회장이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30년을 기다린 후에 첫 웃음이었다. 넌. 회장이 준호를 봤다. 나랑 똑같네. 뭐가요? 준호가 물었다. 이 손버릇. 회장이 자신의 손을 들었다. 젓가락 잡는 방식이. 준호가 자신의 손을 봤다. 똑같아. 응.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야. 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회장이 먼저 입에 넣었다. 그리고 준호도 같은 시간에 마치 무언가 정해진 것처럼 백구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누워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지켜보려고. 우리 아내는.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밥 많이 먹으라고 자주 말했어. 어머니도. 준호가 대답했다.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고아원에서.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들이 밥 많이 먹어서 크게 자라야 한다고. 그래. 회장이 웃음을 흘렸다. 우리 아내도 너를 안으면서 계속 말했어. 우리 민우 크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밥을 계속 먹었다. 아버지를 옆에서 봤다. 아버지도 밥을 먹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마치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몇 숟갈이 지나갔다. 회장이 반찬을 집어 준호의 밥에 올렸다. 크게 한 숟갈. 먹어. 아무 말도 없이. 준호가 그것을 받았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역으로 준호도 반찬을 회장의 밥에 올렸다. 회장이 잠깐 멈췄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 순간인지. 아들이 자신의 밥에 반찬을 올려주는 순간이. 30년을. 회장이 밥을 한 입 떠먹었다. 준호도 따라 떠먹었다. 테이블에는 오직 수저지름과 잔잔한 음식 씹는 소리만 들렸다. 회장이 물을 마셨다. 준호도 따라 마셨다. 같은 잔에서. 아니, 같은 시간에. 회장이 준호를 봤다. 너는.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때 뭘 좋아했어? 뭐라고요? 준호가 물었다. 음식이든, 장난감이든, 놀이든. 회장이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마치 지워진 시간을 복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아원에서는.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모두와 함께인 것이 좋았어요. 그래. 회장이 목이 메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네. 준호가 회장을 봤다. 그리고 팔찌를 봤어요. 응. 그럼 누군가를 기억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따뜻한 손, 따뜻한 목소리. 회장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살펴봤다. 자신과 같은 모양의 손가락들, 같은 깊이의 주름, 같은 손톱의 모양. 너는, 회장이 준호의 손을 가슴에 안았다. 내 아들이야. 네. 준호가 다른 손으로 회장의 손을 덮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 겹쳐진 손들. 회장이 숟갈을 내려놨다. 준호도 같은 시간에 밥 많이 먹었어? 회장이 물었다. 네, 충분해요. 준호가 대답했다. 나도.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충분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준호. 회장이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천천히. 너는 이제부터 뭘 하고 싶어? 준호가 회장의 눈을 봤다. 저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응. 회장이 웃음을 흘렸다. 그럼 우리 함께 살자. 진짜요? 준호가 물었다. 진짜야. 회장이 준호를 안았다. 식탁 위에서 밥을 다 먹은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모습, 30년을 기다린 후에 포옹, 식당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안고 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 다 먹은 밥그릇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 있는 백구,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 첫밥은 말이 많지 않았다. 화면이 식탁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 밥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준호가 회장의 밥에 반찬을 올리는 장면이 다시 보인다. 아들이 아버지의 밥에 반찬을 올려주는 일, 아버지가 아들의 밥을 채워주는 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다. 회장이 준호의 손을 잡는 장면. 우리 아내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텼을 거야. 우리 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다. 식탁에 옆 나란히 앉은 아버지와 아들. 회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준호가 회장의 팔을 안는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 백구가 그들 위에서 천천히 눈을 감는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온다. 저택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조명. 우리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 우리 아이를 30년 동안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보인다. 그 말이 나를 깨웠다. 나 자신을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회장이 준호의 손을 다시 잡는 모습. 첫 밥은 끝났지만 이제부터의 밥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이제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